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 어려운 결혼을 한 40대 남성입니다. 원래는 일을 좋아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도 가지 않고 일찍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버는 건 전부 집에 가져다 주고 취미를 즐길 여유도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았어요.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저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저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친구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형편의 연애는 사치였으니까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가족이 아버지가 빚 보증으로 진 어마어마한 빚을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대에 이르러서야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제야 좀 숨통이 트였어요.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지 부모님께서는 선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은 사라진 뒤였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함께 있으면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힘든 사람이었으니까요. 괜히 결혼해서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대 후반까지 돈 모으는 재미로만 살았어요. 청춘을 부모의 빚 갚는 데 썼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독립해 나와 부모와 거리를 두면서요.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혼자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똑부러지는 여자였죠. 함께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3주 정도 함께 일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참 드문 일이었지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후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성현 씨, 갑작스레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현 씨가 참 좋습니다. 괜찮으시면 부담 없이 자주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해 본 것은 난생 처음인데다가 그 여자의 성격이 보이니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연애세포가 다 죽었는지 내가 그 여자에게 제대로 된 호감을 표시했는지 그 여자는 어땠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이댄다는 생각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그다지 놀란 기색도 없이 자뭇 진지한 표정으로 그랬죠. 죄송합니다. 저는 누군가 연애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요. 더군다나 황 과장님께서는 나이도 있으시니 결혼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황 과장님 정말 자상하고 좋은 분이라니 그에 맞는 좋은 분 만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여자답게 군더더기 없이 정중한 거절이었고 저는 비혼주의자라는 말에 더는 설득하지 못했어요. 저도 비혼 그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비혼주의자라는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지금 생각해만 제가 아내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단념하지 못하고 그 뒤로도 종종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만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곤 했지요. 고백을 받아서인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1년을 그렇게 곁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칼같이 선을 긋고 대하는 태도에서 오히려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라면 어쩐지 나와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렇게 1년여 만에 그 여자는 내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레 저녁을 함께하고 쉬는 날이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정이 든 것이지요. 어쩌면 이미 그런 시간을 내게 내주었다는 것부터가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때부터 결혼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사귀고 난 후 딱 100일이 되던 날에 청혼했어요. 멋들어진 청혼까진 아니었지만 반지와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서 주었죠. 여자친구가 편지를 다 읽을 때쯤 반지를 내밀며 앞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싶다고 했죠. 여자친구는 편지를 읽고 목이 메인 듯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승낙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실망스럽고 서운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더니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당장의 비혼주의자라고 했는데 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타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그로부터 여자친구는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는 제게 정말 많이 고민했다면서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결혼하겠다고 했죠. 뭐든 말해. 나는 너랑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너를 잡고 싶어. 이게 지승 씨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승 씨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주면 그럼 나도 용기 내볼게. 말해봐. 먼저 경제권은 합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각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각출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던지 얼마가 있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라면 괜찮아? 또? 아이는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지승 씨도 나이가 있잖아. 무엇보다도 나한테 너무 부담되는 일이야. 아이가 있는 삶을 바라지 않아. 나도 아이 생각은 별로 없었어. 그것도 괜찮아. 그리고 각자 사생활은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사생활? 부부라도 개인적인 시간이나 말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 대해 전부 공유하길 바라는 건 없었으면 한다는 거야. 대신 부부로서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을 거라는 건 맹세할게.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사생활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면서도 가끔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백들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 꽤 연락이 안 된다든지 주말에 일이 있는데 어쩐지 둘러대는 것 같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궁금하긴 했지만 제가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 내색하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였어요. 경제권을 합치지 않는다는 것이나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다지 문제가 되지도 않았지요. 드물지만 제 주변에도 경제권을 합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는 부부도 있고 저도 아이를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오히려 아이를 바라는 것은 큰 욕심이었고요. 마지막 조건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것 같았던 장남이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오자 부모님은 무척 좋아하셔서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을 몇 년 만에 보는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약속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단단히 일러둬야 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제 욕심의 한 결혼으로 부모님께 괜한 기대를 지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나도 며느리 효도 한번 받아보고 살겠구나. 평생 아들 손주 한번 안아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조마조마했는데. 엄마, 미리 말하는데 우리 애는 갖지 않기로 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가 애를 안 갖는다니. 그게 말이 돼? 우리가 나이도 있고 아이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저는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아이 좋아하지도 않고 애를 책임질 자신도 없다고요. 책임은 무슨 책임이 필요해? 뭐 애들은 그냥 낳아놓으면 지 알아서 잘 큰다. 네가 애를 낳고 살아야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지. 부모님께서 결혼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원래 사람의 욕심은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잖아요. 게다가 저 알아서 잘 큰다는 아버지의 말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잃었고 저도 강하게 나갔죠. 저 알아서 잘 큰다니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대학도 가고 싶고 다른 애들처럼 부모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뭐? 아버지가 저한테 일부러 그런 짐을 지워주지 않았듯이 저도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 자식한테 제가 가졌던 짐 주고 싶지 않아요. 넌 그게 지금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예, 지승아.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더욱더 열심히 살면서 애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손주는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럼 이 사람 부담스러워서 같이 보기 힘들어요.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줄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그 자리가 참 든든했대요.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애매하게 자신을 나쁜 며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고요. 대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요. 실제로 아내는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어버이날, 두불 생신, 명절 할 것 없이 찾아가 생신상이며 차례상 차려내는 것에도 불만이 없었고요. 목욕탕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저희 엄마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갈 때마다 함께 목욕탕을 가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성에 안 차는지 왜 얼굴 보기가 힘드냐고 자주 타박하셨죠. 아내가 주말마다 봉사 활동을 가요. 보육원에 간다고는 하는데 어딘지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내가 말했던 사생활의 범주라고 생각해서 봉사 활동하는 날은 그냥 잘 갔다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무슨 날이 아니면 한 번을 찾질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날 제가 따로 고기를 사들고 방문하곤 했는데 며느리랑 올 거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넌지시 그런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알겠다고 해서 서너 달에 한 번은 집에 찾아가긴 했어요. 사실 저도 내심 매주 봉사활동 갈 시간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만큼이나 저도 아내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한참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왜 말을 안 해요? 언니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듣고 있어요, 아가씨. 근데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설사 오빠가 그런 결정 내린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왜 아니냐고요. 어차피 엄마 아빠 늙으면 모셔야 하는 건 오빠랑 언니인데. 두 분 지금도 그렇게 외로워하시는데 자주 찾아뵐 거 아니면 지금부터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가씨, 그렇게 두 분이 걱정되면 아가씨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아가씨도 아가씨 욕심에 결혼도 안 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왜 그걸 저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떠넘겨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짐이에요? 떠넘긴다는 표현을 쓰게? 말꼬투리 잡지 말고요. 저는 두 분께 며느리로서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을 바라시는 건 욕심이죠. 언니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 본데. 야, 황지용! 아, 깜짝이야. 오빠도 같이 듣고 있었어요? 와,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뭐예요? 시부모님 문제로 상의하는데 오빠가 빠지면 되나요? 아가씨, 방금 말실수한 거 알죠? 뭐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저 시댁이라고 그렇게 고분고분 할 말 못하고 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없는 듯이 저한테 연락도 안 하면 되고요. 오빠랑 사는 것도 싫으면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오빠도 동의한다고 하면 이혼할 테니. 뭐예요? 이혼이요? 황지용, 너 지금 건방지게 무슨 짓이야? 너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벼랑간 우리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흘렀고 아내는 화가 났는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혼자 산다고 했을 때는 저 혼자 사는 집에도 오고 싶지 않다고 했던 부모님이세요.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만 내려와도 좋아하시고 생일에 전화만 드려도 반가워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뒤로 점점 더 바라는 것이 많아지니 내가 이 사람한테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요. 결혼 전에 우리 집은 그런 간섭도 바라는 것도 없는 집이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두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자꾸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집사람 흉을 보고 아쉬운 소리를 하니 여동생이 그렇게까지 나온 것이었어요. 자기도 듣고 싶지 않았겠죠. 온갖 잔소리 때문에 부모님을 뛰쳐나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오빠 부부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야겠냐고요. 그래도 부모가 없어 그렇단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죠.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는 아내는 결혼식 때에도 어렸을 때 키워준 이모님 부부가 혼주석에 앉아주셨어요. 결혼식도 올리고 싶지 않다는 거 부모님 소원이라 어떻게든 머리수를 맞춰 소규모라도 진행을 한 것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여동생이 무기처럼 사용할 줄은 몰랐죠. 저도 화가 나고 아내 보기 낯뜨거운 것이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분란 생기는 게 싫으면 이혼해 줄 테니까 말해. 저는 아내가 참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참 잘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아내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부모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혼이라는 카드를 너무 쉽게 꺼냈으니까요. 마치 우리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부부에게 갑과 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말에 서운함도 비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전 그 사이에서 확실한 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마음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문제만 아니면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배려가 확실했거든요. 일은 엇비슷하게 끝나는데 매일 저녁을 차려주고 가끔은 피곤하니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해요.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속옷과 갈아입을 옷을 하루도 빠짐없이 미리 챙겨놓고요. 늘 습관처럼 제 얼굴을 살피며
뭐가 부족한 거 없는지 머리도 만져주고 피부도 만져주면서 화장품도 발라주었지요. 정말 이 사람은 이 집에서만큼은 나밖에 안 보이는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목이 건조해 기침이라도 하면 어느새 물 한 잔 떠다 주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핸드폰에 찍힌 사진을 옮기려다 어쩌다 아내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웃도는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지금 하는 일 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번역 작업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받는 돈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집도 제가 살던 집에 그대로 들어와 살았고 소파와 텔레비전 정도만 바꿨을 뿐이니까요. 부끄럽지만 사정이 있어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말은 했었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씀씀이를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돈을 모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죠. 여동생이 이사하면서 계약금 얼마가 부족하다고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 돈 있으니까 바로 줄게. 좀 도와줘. 나도 당장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다 적금 넣고 그래서 해약해야 돼. 아, 진짜 급한데. 딱 일주일만 쓰고 줄게, 오빠, 어? 있어봐.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봐야지. 부부 공공으로 넣는 적금과 따로 남은 돈은 적금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서 현금이 많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빌려달라는 돈이 기 1,000만 원이었는데 당장에 그 큰 돈을 바로 꺼내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니 아내도 난처한 얼굴로 그 큰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하냐고 하더라고요. 당신 따로 모아둔 현금은 없어? 없지. 아가씨, 많이 급하대? 어디 따로 돈 구할 곳은 없고? 없대. 돈도 집 전세금이 빠져야 생기는 거고 다음 주에 계약건으로 목돈이 생기니 바로 준다고는 하는데. 어쩌지? 일단 알았어. 그리고 아내가 어렵게 구해서 내민 돈은 500만 원이었어요. 아내가 저처럼 적금을 들고 있어서 해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500이 대출받아 온 거더라고요. 회사에서 받은 거라 이율이산이 금방 쓰고 넣어 놓으면 이자 부담도 없으니 걱정 말라면서요. 급여가 꽤 되는데도 자기 자산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가져올 정도면 아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경제권을 합치지 않는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기에 할 말은 없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아내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외적으로 빠져나가는 많은 돈, 주말마다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가끔 늦은 귀가. 아내는 결혼 전부터 부정행위는 안 할 것이라는 맹세를 했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 결혼이지만요. 가끔은 이게 과연 부부 관계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 불만이 커지니 자연히 제 표정이나 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이번 달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왔네. 에어컨을 많이 틀었나? 어디 봐. 글쎄, 작년이랑 크게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나 나나 에어컨 바람 안 좋아해서 잘 때는 그냥 끌 때도 많았고 기껏해야 적정온도 28도라 많이 나온 것도 아니야. 이게 많이 나온 게 아니라고?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지. 당신 가끔 보면 약간 경제관념이 나랑 다른가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봐봐. 다른 집이랑 비교해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공동 적금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해. 다음 달부터는 50씩 더 각출했으면 하는데. 50이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다른 집처럼 애한테 드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만큼 돈 쓸 일도 많지 않은데. 그거야 경제권을 합쳤을 때 이야기지. 각자 쓸 거 다 쓰고 모으니 애 있는 집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것도 없는데. 그래도 50은 좀 무리야. 그런 건 상의하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결정할 일이지. 당신한테 50이 무리야? 당신도 회사 생활 꽤 했잖아. 게다가 번역 알바도 하면서 왜 그게 무리야? 내가 무리라고 하면 이해해줘. 그렇게 일일이 캐묻지 말고.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당신이나 나나 회사 급여 수입 뻔히 보이는데도 월에 50도 힘들다니까 이상하잖아. 당신이 뭐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승 씨, 왜 또 그렇게 무게 잡아 이름 부르면 내가 뭘 어떻게 해? 알았다, 알았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 자리에서 아내가 또 이혼 카드를 꺼낼까봐 지레 겁먹고 피하긴 했지만요. 알아낼 길이 없으니 참 답답했지요.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입출금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황급히 핸드폰을 치워버리긴 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아내의 통장에서 누군가에게 큰돈이 출금된 것을요. 일반인 월급만큼의 금액이었는데 저는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매달 같은 돈이 입금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게 딱 떨어지는 돈이었거든요. 아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생활비와 각출한 생활비를 빼면 딱 그만한 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고 있나 해서 결국 아내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권을 합치지 않겠다고 하긴 했더라도 말이야. 그래도 부부간에는 비밀은 없어야 하고 최소한의 신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신 생활비 각출하고 남은 돈 어디에 쓰고 있어? 나는 따로 적금 넣고 주식하면서 나름 불리고 있어.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돈은 생활비에서 각출한 돈 아니야? 그거면 됐지 왜 그 이상을 요구해? 경제권도 합치지 않기로 했고 각자의 사생활도 존중하기로 했으면서. 존중해. 근데 알게 되면 존중 못하는 거야? 나는 알아도 존중해 줄 수 있어. 그냥 비밀이 없었으면 한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 아프거나 그래서 큰 돈이라도 들어가면 어쩌고. 미리 대비책도 있어야지. 그래서 보험도 충분히 들고 있잖아. 혹시라도 내가 큰 병 걸리게 되더라도 당신한테 경제적인 부담 주지 않을게. 그게 걱정될 것 같으면. 뭐? 이혼하자고? 당신 참 너무한다. 어떻게 매번 하는 소리가 똑같아. 우리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야? 그만한 사이밖에 안 돼?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 나는 그냥 내 일은 내 손에서 알아서 하고 싶어. 당신한테는 어떤 부담도 안 줄 테니까 그게 싫으면 그냥 당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부부가 맞긴 해? 부담 주기 싫단 말에 내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헤어지자고. 내가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 미안해. 그래서 말했잖아. 이기적인 거 아는데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나를 좀 이해해줘. 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해달라는 말처럼 모순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으름장을 놔도 내가 놔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아내의 무기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압니다. 아내는 그것을 무기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내는 진심이었거든요. 무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해줄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지만 어쩐지 아내와 제 사이의 거리가 좀 더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혼하자고 할까봐 통장 내역을 봤었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불안만 키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준비하던 아내가 갑자기 전화기를 보더니 나갔다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이, 갑자기 어딜 나가? 급한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가? 아이, 같이 가 그럼.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그냥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혼자 가겠다는 그 표정이 너무도 단호해서 더는 퇴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내가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핑계로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관대한 남편이라도 그 늦은 시간에 일이 있다고 나간 아내를 이유도 없이 내보낼 수 있습니까? 전화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해도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자정이 될 즈음에야 별일 아니니 먼저 자라는 메시지 하나만 와 있었고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 결국 소주 한 병을 안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들이키고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일어나 보니 저는 소파에 있었고 제 위로 이불이 덮여 있었죠. 제가 술을 마셨던 흔적은 다 치우고 없고요. 다시 추궁하기 시작하면 큰 싸움이 될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먼저 이야기해 주길 바란 것도 있고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를 읽고 눈치껏 먼저 사실은 이런 일이다 하고 솔직하게 말해주기를요. 별일이 아니면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꽁꽁 숨겨야 할 일이 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제가 상상력이 그다지 좋지도 않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빤히 상상되는 것은 남자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예민해져서 딴지를 걸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냥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대체 나가서 누굴 만나는 건지 믿음이 가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봉사하러 간다, 친구를 만난다, 그런 말에 신뢰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어다 달라 그랬더니 찍어 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참 애매한 사진이었어요. 봉사활동이랍시고 찍은 게 설거지하는 사진, 누군가를 씻기는 듯한 사진, 카페 커피 사진 그런 것들이에요. 좀 전체적으로 찍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니 그냥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서운해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느 날은요. 집에 돌아온 아내의 몸에서 맡아보지 못한 바디워시 향이 나는 겁니다. 그날은 봉사활동을 가는 날도 아니었는데 밖에서 씻고 온 사람처럼 낯선 냄새가 나니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당신 어디서 씻고 왔어? 왜? 이거 향기 우리 집 바디워시 향이 아닌데? 향수인가 보지. 아까 영주랑 백화점 갔다가 시향했었어. 어디 향수? 몰라, 기억 안 나. 기억해봐. 어디 건데? 여보, 어디 건데? 지금 내가 의심을 안 하게 생겼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향수 냄새야? 당신 온갖 몸에서 다 나고 있는데.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겠지. 성현아. 여보, 내가 결혼 전 했던 약속 잊었어? 난 절대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부부간의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100번 양보해서 내가 설사 다른 마음 품게 된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신이랑 이혼한 후지. 결혼 생활에선 절대 아니야. 그건 내 양심의 문제고 나는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해.
당신 아직도 날 모르겠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아내 말대로 아내는 이혼을 하고 새 사람을 만났으면 만났지 바람을 피울 사람은 아닐 겁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지만요. 아내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할 사람에 가까워요. 하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안심되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아내에게 더 들러붙고 귀찮게 굴게 된 거예요. 마치 아내의 마음과 저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기라도 하듯 밤마다 그렇게 아내를 원했어요. 아내는 순순히 저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나면 약간 그 마음이 좀 덜어지나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날이 밝으면 똑같아요. 아내가 회사를 가는 것조차 스트레스 받을 정도였죠. 차라리 회사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불안한 일도 이렇게 초조할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와 사랑을 나누며 그랬죠. 성현아, 우리 아이 가질래? 뭐? 아내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밀쳐냈죠. 그리고 바로 옷을 주섬주섬 입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기로 했으니 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나고 서운하더군요. 생기면 갖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안 생길이라는 보장은 없고 시술을 받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면. 애초에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물론 그랬지. 근데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생길까봐 피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니면 우리한테도 가능성은 있지.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야. 지승 씨, 알면서 왜 그래? 난 그냥 아이가 있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건 지승 씨도 마찬가지 아니었어? 우리 꽤 의견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비혼주의자에서 결혼하게 됐듯이 내가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이를 원하게 되는 것도 말이야. 아니, 그건 다른 문제야. 만약 당신이 아이를 원하게 될 거란 걸 알았더라면 아무리 당신이어도 난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애가 있으면 뭐 세상이 뒤바뀌어서 지옥이라도 돼? 나는 그래. 뭐? 당신이 원하는 게 아이가 있고 경제권을 합치면서 사생활도 없이 서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거라면 당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더 가능성 있는 사람 찾아서 재혼해. 난 얼마든지 물러나 줄게. 야, 고성현, 너 자꾸 말을 그따위로 할래? 약속했잖아. 약속해놓고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줘?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내세운 그 3가지 조건 말고 내가 당신한테 뭐 못하는 거 있어? 내가 믿어달라고 했잖아. 실체 없는 믿음에도 자신 있다며.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남편으로서 네 배우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너는 그저 네 생각만 하고 있잖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럼 말을 해. 솔직하게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을 해보라고. 할 말 없어. 계속 그렇게 추궁하고 날 몰아붙일 거면 헤어져 진짜. 나도 그렇게는 못 살아. 너 자꾸 그 이혼이라는 말 무기처럼 쓸래? 그 말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쓰고 싶어? 당신은 계속 날 의심하고 난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는데 그럼 어떡해. 지승 씨, 난 당신이 원하는 말은 절대 안 해. 해줄 생각 없어. 근데 이거 하나만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남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은 정말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아닌데 왜 말을 못하냐고.
나는 성현아, 네가 설사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해도 이혼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문제로도 헤어지는 게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어? 미안해. 내가 안 되겠어. 아내는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굴었고 저는 그날 밤 그렇게 쏟아내버린 일들을 후회했지요. 차라리 참을 걸,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몰아붙여서 이혼하고 싶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사랑이 모자라거나 아쉽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소리치고 헤어짐을 선택했겠지요. 그 뒤로는 완전히 냉전이었습니다. 아내는 밥을 차려 놓았지만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없었고 저도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차마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것은 아내가 제게 미안하다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적어도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너무 과했다고 사과라도 해주길 바랬던 거지요.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아내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여동생으로부터 사진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진을요. 그날도 봉사활동 간다던 날이었는데 아내가 백화점 식당가에서 웬 남자의 팔짱을 끼며 활짝 웃는 사진이었죠. 팔짱을 끼며 걷는 사진, 같이 앉아서 입가를 닦아주는 사진,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활짝 웃어주는 사진들이었어요. 친구랑 나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친구도 있고 부끄러워서 아는 체를 못했다더라. 얼마나 낯뜨겁게 남자를 챙기던지 뻔히 새언니인 거 알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새언니가 바람을 다 피워? 여동생 말이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더군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죠.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던 여자가 외간 남자랑 그렇게 다정이 있는 꼴이라니요. 최근에는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웃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싸움이 잦아서이긴 하지만 저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너무 낯설고 서운하면서도 화가 났지요. 결국 제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제 부호라니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 떨어졌던 것이고 실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던 것이죠. 또는 아내를 기다리거나 배려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붙잡아 따자 물었죠. 이거 봐, 할 말 있어? 이게 뭐야? 당신 설마 나한테 사람 붙였어? 사람? 당신이야말로 나를 몰라? 지영이가 봤단다. 어떤 남자를 아주 낯뜨겁게 챙기느라 아는 체하기가 부끄럽더라고. 너 뭐야? 바람 아니라며. 너 뭐야? 차라리 남자를 만난다고 솔직하게 말해. 바람은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대체 뭐냐고? 바람이 아닌데 외간 남자 팔짱을 끼고 다닌단 말이야? 사생활이야. 뭐? 고성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탄로났는데 사생활이라는 말이 나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 분명 그 조건 다 받아들이고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 당신이야. 아내는 제가 붙잡는 손도 뿌리치고 그 길로 안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다음 날까지도 나오지 않았죠. 잠에서 깼을 때 아내는 이미 나간 뒤였고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으니 제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그 새벽에 또 그 남자한테 갔나
그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그날 저녁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의 문서였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아내의 성격답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글씨로 채워진 항목들은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포스트잇으로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진실보다는 이혼이 나을 거야.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뒤부터 전화, 메시지,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모님께 연락해봐도 모르겠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니 애가 탔지요. 친구한테 연락해보려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SNS도 하지 않으니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가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연차를 쓰고 여행을 가자고 했던 사람도 아니라 연말이나 돼서 남은 연차 어떻게 쓰냐고 곤란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긴 연차를 쓰고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더 막막했습니다.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나간 사람을 상대로 실종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겠다. 일단 집이라도 들어와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건 아니다. 무수히 많은 메시지에도 아내는 요지부둥이었고 아예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쓰고 싶지 않았던 방법까지 써야 했어요. 흥신소에 연락해 사람을 쓴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부부 이전의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아내가 그렇게까지 밝히고 싶지 않은 일을 그렇게까지 알아야 하나 했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몰리니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써놓고도 이게 맞나 불안하긴 했죠. 몰래 아내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흥신소라는 곳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지 싶은 정보를 가져오니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본 결과는 상상도 하기 힘든 범주의 것이었습니다. 일단 아내는 계명과 입양자 기록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후 이모 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입양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거기다 입양 후 계명도 진행되어 유민영이었던 이름이 고성현으로 바뀐 것이었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서류 속 이모 내에 입양된 사람이 아내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5살 아래의 친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모네 집에서 오고 가는 아내의 사진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모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처럼 굴었는데 사실은 그 집에 있었던 것이었죠. 흥신소에서는 그 이상의 정보를 더 원하면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 한 이상 아내를 만나 직접 듣고 싶었어요. 계명과 입양 기록은 굳이 제게 말할 필요 없는 과거였다고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생의 존재를 숨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길로 이모님의 집을 찾아갔던 거지요. 이모님 집은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함께 저녁을 먹고 모셔다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이후에 저랑 왕래가 있는 것은 아니라 1년에 한 번 연락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잠깐 신세를 진 유일한 친척일 뿐 처가와 같은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아내도 어쩌다 한번 연락드릴 뿐이고 결혼식으로 신세를 졌으니 챙기는 거라고만 했고요. 그렇게 다짜고짜 찾아가자 이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하시곤 대문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황서방이 여기까진 웬일이야? 이모님, 그 사람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성현이 여기 안 왔어. 이모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그 사람 만나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래도. 그 사람한테 동생 있는 거 왜 숨기셨어요? 저희 만날 때 한 번도 그 사람 동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한 번도 동생 있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 어? 이 자네가 그걸 어떻게?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결국 이모님은 대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결국 제게 길을 내어주었죠. 저는 얼마나 각오가 되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그 길 끝에서 저를 기다릴 아내의 비밀이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주인 것만 어렴풋이 생각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에서 저는 아내와 그 사진 속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영아, 이거 누나가 진짜 맛있는 망고라서 어렵게 구해온 거야. 백화점에서도 제일 좋은 백화점에서만 파는 거래. 아, 해봐. 아. 이모, 누군데? 소파에 앉은 남자에게 망고가 담긴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던 아내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 저를 봤지요. 이모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저를 봤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망고 그릇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어요. 여보. 당신 이게 뭐야? 진짜 당신 동생 있었네? 어떻게 알고 왔어? 이 사람이 당신 동생이야? 나한테 처남인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황지승이라고 해요. 아내에 대한 화는 잠시 잠재우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의 남동생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도 멀뚱히 앉아만 있고 저를 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죠. 그리고 보니 앉아서 망고를 먹여주던 아내가 생각나 아차 싶었습니다. 아내는 떨어진 망고를 다 주워 담고 일어나 제게 왔죠. 그리고 따라 나오라는 말과 함께 옷을 챙겨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봐, 황서방. 자기 치부를 들켰으니 저 아이 마음이 말이 아니겠지. 치부요? 장애가 있는 동생이 치부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성현이 너무 원망 말게. 누구도 성현이가 돼보지 않고선 그 아이를 탓할 수는 없어. 아유,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나 했는데 애가 너무 착해. 지 남동생 두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훔치는 이모님께 떠밀려 아내를 따라 카페에 왔습니다. 제가 나갈 때까지도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무심히 저를 바라볼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아내는 카페에 와서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술을 달싹거리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 남자가 동생이었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동생이 좀 아파. 몸은 다 큰 성인인데 정신연령은 좀 낮아. 그럼 지금까지 봉사활동 간다, 친구 만나러 간다 하면서 나갔던 게 다 남동생 보러 온 거였어? 맞아. 근데 그걸 왜 숨겨? 그게 숨길 일이야? 내가 당신한테 장애인 동생이 있다고 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할 것 같았어? 그런 건 아니야. 동생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동생은 나한테 너무 아픈 기억이라 그래.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죽을 때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서. 대체 왜? 친동생이니까 그런 애착 가질 수 있지.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나한테 말했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그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남자를 어떻게 당신 혼자 이모님, 이모부님만 감당하면서 살려고 그랬어. 나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해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동생 문제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 있지, 성현아. 나는 너한테 의지하고 싶은 사람,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대체 너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엄청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봤거든? 근데 이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야. 너무 허무할 만큼 이해가 안 돼. 장애가 있는 가족?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었어도 나한테 숨길 일 아니었다고 생각해. 말했잖아. 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 서류 작성해놓고 온 거 봤잖아. 알아서 접수해줘. 아니, 나 이혼 안 해. 고작 너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장애 있는 남동생 케어하는 문제 때문이면 그건 절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 당신이 그랬지? 나보고 왜 엄마 아빠 이야기 안 하느냐고. 장인 장모님?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 안 난다고 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기억나.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매일 끔찍한 악몽이라도 꾸는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많고. 해줄게.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 그렇게 느닷없이 장인 장모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아내의 말에 저는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정말 너무 듣기 힘들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처남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장인 장모님 이야기는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마 어떤 최악의 부모를 상상해 보라고 했어도 거기까진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도 빚이 많았어. 그래서 당신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줬을 때 우리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랑 아빤 허구한 날 싸웠고 엄마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어. 제대로 된 보살핌 같은 건 받은 기억이 너무 오래됐고 고등학생이 된 내가 어린 남동생을 챙겨야 됐어. 어렸지만 나도 어렴풋이 알았어. 아빠의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이 너무 많았고 그게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나 싶으면서도 나는 지금도 그때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이 우릴 데리고 죽으려고 했던 거야. 어? 그날 엄마가 오랜만에 말끔한 얼굴로 저녁을 차려줬어.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날이긴 했어. 그렇게 모여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했던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 남동생이 좋아하는 갈비랑 잡채, 내가 좋아하는 고추장 불고기, 아빠가 좋아하던 생선조림까지 진짜 과해도 너무 과했지. 그래서 이상하게 불안하긴 했어. 엄마 아빠는 싸우지도 않았고 맛있게 먹으라고 우리한테 웃어주기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상하게 너무 졸렸던 기억만 나.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숨을 쉬기 힘들 만큼 연기가 많았고 나는 본능적으로 남동생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왔어. 설마... 연탄을 피운 거야, 집에. 뒤늦게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그냥 멀쩡히 살아남은 건 나뿐이었어. 엄마가 준 주스를 다 마시지 않아서 그랬나? 모르겠어. 차라리 그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은 건 그 사고로 뇌손상 입어서 장애를 얻은 남동생과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빚이었어. 그나마 이모네 부부가 빨리 도와주셔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평생 내 짐이 될 준영이가 빚처럼 남아있었지.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지금도. 그게 나한테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치부야. 죽기보다도 싫었어, 그게.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결국 부담이 될 거니까. 당신도 다 이해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식을 데리고 자살하려고 한 처가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초등학생보다 못한 상태로 살해야 하는 처남을 받아들이지 못해. 혈육인 나도 힘든데. 성현아, 나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 욕심에 한 결혼으로 이모한테 준영이 맡기고 왔으니까 그만한 대가로 매달 돈 붙이느라 돈이 없었던 거야. 최선을 다했어, 나는. 당신 아내로서, 시댁의 며느리로서, 준영이 누나로서. 그리고 우리 이모랑 이모부한테 떳떳한 조카가 되려고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건 당신한테 떳떳해. 알아. 이혼은 하더라도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으로 헤어진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후련은 하다. 아내의 이야기를 멍하게 듣던 저는 아내가 후련하다며 슬쩍 웃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기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던 아내의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죠. 부모가 원망스럽다던 것도, 사랑하는 남동생이 짐이나 빚 같다는 말도 감히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떳떳한 이혼을 위해, 자신의 진심을 위해 내게 진실을 고백했다고 하지만요.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아내의 고집에 진실을 요구하고 이혼을 해줄 생각도 있었지만요. 이젠 그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준비해간 이혼 서류를 아내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우리한테 이혼은 없어. 고집 부리지 마. 말했잖아. 가족인 나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 그게 맞았던 거야. 나한테 결혼은 정말 무리였어. 이혼 원하면 해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해보고 내가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덤벼볼 테니까 못 버티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때 이혼해. 그래도 늦지 않아. 여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솔직히 좀 놀라긴 했는데 그게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하게 하진 않았어. 이혼은 무슨 이혼. 그 길로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이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남에게 제 이름 석자를 알리며 매형이라는 말을 가르쳤죠. 말도 표현도 어눌하고 서툰 제 처남은 몇 달이 지난 지금 겨우 매형이 어디냐 물으면 저를 손으로 가리켜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주 이모님 댁을 찾아가서 처남을 만나고 와요. 애초에 우리가 데려오는 것이 아내와 이모님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모님이 반대했지요. 처남을 어렸을 때부터 키운 터라 자식이나 다름없어 힘이 닿는 데까지는 이모님이 돌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는 여전히 경제권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이모님 댁에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사생활은 오픈이 되었으니까요. 아내가 어딜 가는지, 아내가 누굴 만나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오는지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아내에게 무리하게 진실을 요구해 얻은 저만의 평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봉사활동을 간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준영이한테 갔다 올게 하는 아내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처남과 아내의 과거가 아내나 저에게 짐이나 빚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